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교통대학교 장승입니다. 네, 저희 지한수 교수님께서 첫 번째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두 번째고요. 네, 예전에는 제가 철도 콘크리트 궤도 설계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꽤 오래됐죠.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철도연에 있을 때 있었고요.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고려대까지 와서 세미나 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콘크리트의 내구성과 관련된 주제고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연구했던 주제가 이제 콘크리트 내구성이고 특히 염화물 침투에 의해서 철근 부식이 발생하는 프로세스를 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최근에 연구했던 연구 내용하고 같이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균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균열을 통해서 염화물이 침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거냐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균열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분에 노출됐을 때 자기 치유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치유 특성을 어떻게 좀 높여서 내구성을 높일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자기 치유 물질을 개발하는 쪽은 아니고 자기 치유 물질을 개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자기 치유 성능, 그러니까 균열을 통해서 염화물이 침투하는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실험적인 기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자기 치유 과정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간단히 모델링을 하느냐, 그리고 그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제 수치 해석해서 염화물 침투를 어떻게 예측할 거냐,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유해 물질이 침투하는 가장 주요한 경로가 됩니다. 콘크리트 자체도 물론 침투가 되죠. 시멘트 그 경화체 내에 공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극을 통해서 침투하게 되고, 또 골재하고의 경계면을 통해서 침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굉장히 느린 프로세스죠.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균열이 있으면 그 균열을 통해서 대부분의 유해물질이 침투하게 되기 때문에 이 균열을 어떻게 우리가 억제하고 또 줄이는 것이 굉장히 내구성 확보에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뭐 설계도 하고 재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균열이 생기면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균열이 생기면 스스로 치유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최근에 이 자기치유 콘크리트 연구단이 있었고요.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테리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박테리아가 탄산칼슘을 생성하는 박테리아죠. 균열 내부를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에폭시라든지 이런 유기성 재료들이 캡슐 내에서 흘러나오게 해서 채워주는 그런 치유 방법도 있고, 그리고 무기제죠. 우리 시멘트 자체가 일단 미수화 시멘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얘가 물하고 만나면서 다시 추가 수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섞어서 무기계 재료를 이용을 해서 자기 치유를 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자기 치유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목적,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균열을 메워서 내구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 균열을 메워서 역학적인 성능을 균열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겠다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균열이 발생을 해서 생기는 문제는 내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균열을 통해서 유해 물질이 침투하지 않게끔 차단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가 중요한, 제가 한 연구에서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자. 특히 이제 내구성에서 가장 우리 열화를 많이 식히는 것이 철근 부식이기 때문에 여과물이 콘크리트를 통해서 침투하는 것을 속도를 측정을 하는 그런 연구를 시험 방법이 필요하겠다. 정밀 평가 방법이. 그래서 많이 우리가 활용되고 있는 전기 영동 확산 시험, Electrical Migration Diffusion 테스트입니다.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기적으로 여과물이 침투하도록 해서 그 침투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측정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시험이 이제 뭐 자연적인 디퓨전보다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전기적인 힘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통해서 침투하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이제 가속화시킨 거죠. 시험 자체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근데 이제 초기에 우리가 시험을 자기치유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 일주일 동안에도 자기치유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정량화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겠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 연구 주제에서는 그 회복 성능을 좀 더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실험 방법을 평가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회복, 자기 치유에 의한 내구성의 회복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것을 수치화,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수치 해석을 하는 두 가지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 영동 확산 실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래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그 아크릴 모양, 아크릴로 되어 있는 사각형 모양의 셀이 보이시죠? 그죠? 이게 이제 왼쪽에 양쪽에 그 아크릴 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원형으로 생겨서 원형 공시체가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시험체고 양쪽 셀 안에 이제 수용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쪽에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는데 0.5몰 NaCl 용액 클로라이드가 들어있는 거고, 반대편에는 0.3몰 OH 똑같이 양이온은 NA를 쓰고 Cl 이온과 OH-CL 있는 그런 수용액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걸리는 쪽을 우리가 음극, 그리고 플러스가 걸리는 쪽이 양극. 그래서 영어로는 캐소드, 어노드죠. 그래서 캐소드로부터 어노드 쪽으로 Cl 이온이 전기장에 의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속도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적용되는 이퀘이션이 바로 요 넌스트 플랑크 이퀘이션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J는 플럭스를 말합니다. 이온의 플럭스. 플럭스는 이제 일종의 속도의 개념이죠. 단위 면적당 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통과하느냐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우리가 이 뒷부분이 없으면 농도의 경사에 비례하는 것이 확산계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픽의 1법칙이 되겠고요. 뒷부분에 전기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동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넌스트 플랑크 이퀘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제 우리 확산계수를 측정하는 원리는 자연 확산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이 전기장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확산 텀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없애버리면 순수하게 전기장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속도도 확산계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확산계수 D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확산계수랑 자연 내추럴 디퓨전의 확산계수랑 같은 값이냐 하는 이슈도 있어요. 사실은 같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시험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아무튼 그런 원리가 전기용도 확산시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델타 C, 그레디언트 C가 0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기장은 걸어준 전이차를 길이로 나눠준 게 전기장이죠. 그래서 그것만큼 우리가 U of L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플럭스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한 식으로 표현이 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JC만 모르게 되죠.
그래서 플럭스를 저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 농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측정을 하면 확산 계수를 구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연 확산에서의 확산 계수와 같냐 완전히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확산 계수인데 SSM이라고 해서 Steady State Migration 이런 뜻입니다. Steady State Migration의 상태에서 측정된 확산 계수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농도 텀이 있는데 농도의 변화율이 곧 확산 계수랑 비례한다라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이 기울기가 계속 변하다가 기울기가 일정해지는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때 기울기를 넣으면 확산 계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C라는 농도 자체가 일정한 값이 아니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래 그린 것 같이 로그로 표현을 해서 아래 식과 같이 그래서 로그 C1의 기울기죠. 로그 C1의 기울기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하고 좀 다른데 쿼지 스테디 스테이트다 이렇게 표현하고 쿼지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순간 그 기울기를 입력을 하면 우리 확산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상 상태 전기 영동 확산 실험에 의한 확산계수 계산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균열이 있는 콘크리트 시험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균열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1차원으로 아까 우리 보셨던 확산 셀에서 이쪽이 캐스토드, 이쪽이 어노드라고 하면 이온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침투를 하겠죠. 그래서 균열이 안 생긴 쪽으로도 침투를 할 거고 균열부로도 침투를 할 겁니다. 이걸 이제 두 개의 페이지로 나눠가지고 보면 플럭스 곱하기 면적을 하면은 이제 시간당 통과량이 되겠죠. 시간당 통과량은 두 영역의 값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퀘이션을 쭉 정렬을 해주면 우리가 여기 DCR 다시 말해서 균열을 통해서 통과하는 확산계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열이 없는 DUCR이라고 표현한 확산계수를 따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균열이 있을 때 측정을 한 값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DCR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자기 치유 성능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DCR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비율을 가지고 회복도라는 것을 정의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DCR이 완전히 회복되면 0이 되겠죠. 그렇죠? 0이 되면 이제 회복도가 100%가 되는 그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다. 이게 2019년에 했던 연구고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방법이 문제점이 좀 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시간이 적어도 우리가 뭐 7일, 8일까지 걸릴 수 있는데 전이차를 높이면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걸 한 10V 내외로 하는데 저희가 이걸 한 30V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초기 재련이다 보니까 하루에도 상당한 많이 변화를 보이더라 하는 것이고요. 이것보다 만약에 전이차를 더 높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워낙 전이가 커버리면 여기서 이제 침투하는데 워낙 저항이 크니까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요. 그래서 막 끓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전이차는 더 이상 올리기가 어렵다.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미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DUCR이라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같은 배합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균열부에 균열 시험체에 있는 언크랙트 존의 확산 계수하고 실제 균열이 없는 시험체하고 완전히 같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제 이런 오차가 포함이 되니까 이 방법 말고 좀 바꿔보자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비균열부를 아예 통과를 안 시키는 게 좋겠다. 그냥 우리는 시험에서는 균열부만 평가할 수 있게끔 비균열부의 표면 코팅을 적용하고 확산 실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이퀘이션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쪽은 이제 통과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하면 우리는 그 플럭스가 다 균열을 통해서만 이동한다.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식 자체가 아주 단순화돼서 측정 값이 바로 DCR이 되죠. 그 균열의 면적 비율만 고려해주면 DCR을 구할 수 있게 되고, DCR의 회복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자기 치유 성능 회복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몇 가지를 했고요. 또 다가 있네요. 2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치유 물질 무기계 재료고요. 요거를 10% 함유한 것과 20% 함유한 것, 그리고 그냥 UPC로만 되어 있는 세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시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데 차이점은 균열을 내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험체와 다른 점은 균열을 만들어서 균열 폭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게 성균관대학교 자기치유 연구단에서 수행을 한 연구인데,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는 일단 한열을 내서 쪼갭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걸 막 컨트롤 해가지고 균열 폭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한열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저거를 이제 붙이는데, 붙일 때 여기 보시면 약간 테이프 같은 게 보이시죠? 테이프를 적당한 두께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초기 균열이 나오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쪽에 이렇게 스틸 밴드로 감아가지고 고정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시험체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새롭게 제안한 시험 방법을 위해서 이 부분은 코팅을 해가지고, 코팅한 경우와 코팅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시험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열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균열 폭을 해도 사실 눌리면서 조금 변하겠죠. 변한 그 상태의 균열 폭을 이제 현미경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균열 폭이 얼마다 만들어서 앞서 보여드린 실험을 실시를 한 거죠. 실험을 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럭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플럭스는 농도의 기울기, 농도 변화의 기울기로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줄어드는 거니까 캐소드 쪽입니다. 캐소드 쪽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업스트림 셀이라고 하고 다운스트림 셀이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캐소드 쪽에서는 농도가 감소하고 아래쪽은 농도가 증가하죠. 어노드 쪽에서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두 개의 기울기가 최종적으로는 같아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지금은 이제 C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로그 C로 나타내면 로그 C 기울기가 일정해지는 순간이 나타나고, 그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지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했고, 그때 기울기를 가지고 확산 계수를 이렇게 되고, 이 두 개를 뭘 비교했냐면, 그래서 농도 기울기를 비교를 한 건데요. 이제 로그는 아니고 기울기만 비교를 했을 때 이 빨간색 점 동그라미, 그리고 네모 검정색 네모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검정색이 같은 시험체에서 코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둘 다 이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인데 왼쪽 게 언코팅, 오른쪽이 코팅 두 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팅을 했을 때 훨씬 빠르게 기울기가 일정해지고,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이 두 개가 기울기가 비슷해지는 그 시기가 훨씬 더 빨리 도달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팅을 했을 때 더 빠르게 우리가 시험을 할 수 있겠다.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쿼지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을 이제 비교한 것인데 보시면은 뭐 한 2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통 한 24시간 가까이 걸리던 것이 우리가 코팅 시험체를 적용했을 때는 한 10시간 안쪽으로 우리가 시험을 할 수 있겠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시험 시간을 줄인다는 의미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치유 때문에 생길 오차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진행되는 자기 치유를 시험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식을 통해서 DCR을 계산하는 결과이고요. 요거는 이제 uncoated인 방법, 그럼 코팅, 한 시험체로 측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값의 차이가 조금 생기죠. 그리고 이게 위쪽이 이제 바로 0대 1에 시작하는 거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재량이 커지는데 재량이 많이 경과할수록 확산 계수가 더 크게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치유 물질이 많을수록 감소 비율이 좀 더 커진다. 지금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기 치유에 의한 회복도를 이제 평가를 한 것이고요. 이 그림은 코팅 시험체와 언코팅 시험체에서 결정한 DCR, 균열부를 통해서 통과하는 확산 계수인데요. 이 DCR이 같은지를 보기 위해서 비교한 결과인데 완전히 같지는 않고 보시는 것처럼 코팅한 경우가 좀 더 크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시험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기간 동안 자기 치유가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팅한 게 좀 더 큰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프에서. 그래서 이렇게 코팅 시험체를 적용했을 때도 어떤 경향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단 확산 계수는 좀 더 커진다. 오차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자기 치유에 의한 회복도죠. CSH라고 정의했고 이제 언코팅이가 치기 어렵고요. 코팅의 경우는 여기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만 평가를 이게 자체가 DCR이 되겠죠. DCR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비교해 보시면 왼쪽은 자기 치유가 엄청 많이 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0.1mm 균열에서는 뭐 거의 100% 가까이 84일쯤 경과했을 때 회복됐다 이렇게 평가가 됐어요. 균열폭이 커지면 회복도도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시험체에서 코팅한 시험체로 시험을 했더니 회복도가 저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정확하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시험을 통해서 균열 자기 치유가 얼마나 생기고 그게 확산계수의 회복, 확산계수를 통한 내구성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실험 방법을 제시한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기 치유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해서 영암물 침투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 되고요.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x축이 균열폭, 그렇죠? y축이 이제 확산 계수의 변화입니다.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UCR 빼기 DCR이니까 이게 균열폭이 0이면 차이는 0이겠고요. 균열폭이 커지면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줄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기울기가 거의 뭐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좀 더 많으면 좀 더 명확히 보이긴 하겠지만 일단 한계로 일단 이 한정된 데이터 안에서는 이제 선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사실 이론적으로도 이게 선형적 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런스트 플랑크 이퀘이션에서 면적이 비례하기 때문에 균열 폭이 커지면 면적이 비례하죠. 선형적으로 비례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경향이 이 그림에서 확인이 됩니다. 선형 관계라고 했을 때 이걸 쭉 내려보니까 확산계수 차이가 없는, 즉 다시 말하면 균열이 없는 경우와 같아지는 그때 균열폭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임계균열폭, 다시 말하면 균열이 조금 있어도 확산이 거의 안 생기는 임계균열폭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연구자들도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그 범위가 대략 한 50에서 100 마이크로메타 정도의 범위일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용 균열폭을 정할 때도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허용 균열폭들이 정해졌어요. 임계 균열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실험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치유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자기 치유가 진행된, 다시 말하면 제형이 증가할수록 임계균열폭이 조금씩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조금씩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재령이 증가, 다시 말하면 자기 치유가 좀 더 빨라지면, 좀 더 많이 진행이 되면 임계균열폭도 커지는구나. 이렇게 이 현상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데, 모델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 그림 전에 먼저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기 치유라는 게 균열 내부를 채우면서, 자기 치유 물질이 채우면서 균열이 실질적으로 좀 좁아지는 그런 작용을 하겠구나. 그렇죠? 균열폭이, 실제 균열폭이, 원래 초기 균열폭이 있었으면 여기 자기 치유가 진행되면서 균열폭이 점점점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 임계균열폭도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유효균열폭이라는 걸 정의해서, 유효균열폭은 뭐냐면 실제 초기균열폭이 아니라 여기에서 임계균열폭만큼 뺀 값. 그렇죠? 이게 이제 유효균열폭이다. 실제로 확산이 일어나는 균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다른 연구에서는 임계균열폭이 고정된 값이야 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자기 치유가 진행이 되면 임계균열폭이 커지더라. 그러니까 임계균열폭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유효균열폭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가고요. 또 하나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울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변한다는 것은 이제 균열 폭이 증가할수록 확산계수 증가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같은 균열 안에서도 얘가 확산이 지나가는 경로가 좀 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그냥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꾸불꾸불해진다. 이거를 우리가 일종의 토처스트, 영어로는 토처스트, 굴곡도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제가 형상함수라고 했습니다. 베타 CR, 토처스티를 표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유효균열폭을 정의하면 균열부의 확산 계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임계균열폭이 변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건 실험 값으로부터 우리가 보니까 이게 계속 쭉 증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증가하면서 점점 수렴하는 형태를 보이더라. 그런 형태로 이퀘이션을 구성을 해서 임계균열폭 예측을 할 수 있게 한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울기 변화, 그래서 이 균열 형상 함수가 변화하는 것도 그려보니까, 시험 데이터에서 뽑아서 그려보니 약간 수렴하는 형태로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확산계수, 균열부에서의 확산계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단순화시킨 하나의 경험적 모델이 되겠죠. 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결정한 파라미터들은 이제 이 정도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좀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치 해석에서는 균열이 있을 때 확산이 균열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었는데 가장 뭐 심플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균열부에서 이렇게 2차원적인 침투가 일어나는 것을 수치적으로 그냥 모델링하면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인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균열의 지오메트리를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열부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빨리 들어갈 거냐 하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설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균열이 일어나면 확산 계수를 몇 배 증가시켜주는, 할증시켜주는 방식으로 균열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토모가키 설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근거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요. 근거가 부족하고 또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균열부에서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로컬라이즈 된 침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균열부 중심으로 균열부 근처에서 철근 부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데 균열이 있다고 해서 확산 계수를 몇 배 해주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실제 현상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로컬라이즈된 철근 부식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석 모델을 구성해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균열의 형상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형상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치유 물질들이 균열 내 벽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균열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제 앞서 우리가 균열 폭이 시간에 따라서 쭉쭉 감소하는 걸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와 동시에 균열의 깊이도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균열 깊이를 균열 폭의 함수로 표현을 했다.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일단 균열의 형상을 이렇게 단순화시켜도 되냐 하는 문제. 균열의 어떤 원인에 따라서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DCR이라는 균열의 깊이를 사실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좀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학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수치 해석을 위해서 지배 방정식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뭐 플럭스죠. JC인데 이제 전기장이 없는 거니까 사실은 전기장이 자연현상에서도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무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수한 확산에 의한 플럭스입니다. 그 플럭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의 그 플럭스의 그레디언트가 아니고 다이버전스죠. 다이버전스가 이 농도의 변화와 같다. 이것이 뭐냐면 일종 연속 방정식입니다. 물질 보존의 법칙,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그게 이제 지배 방정식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럭스는 이제 확산에 의해서만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C의 확산계수 D를 곱한 것이 플럭스가 됩니다. 이걸 풀면 되는 겁니다. 풀면 되는데 몇 가지 좀 복잡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염소 이온, 그러니까 예전에 염소 이온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화학 쪽을 좀 찾아보다 보니 염소 이온은 틀린 표현이고 염화 이온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염화 이온이라고 쓰고 있는데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염화 이온이 콘크리트 내부에 들어오면 그냥 다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온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콘크리트에 있는 시멘트 경화체와 수화물과 화학적 결합도 하고 물리적으로 흡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운드 된다, 구속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구속된 염화 이온은 이제 더 이상 이동도 못하고 철근 부식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자유소로 상태에 있는 이온 프리클로라이드가 되겠고요. 프리클로라이드에 의해서 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측정하는 토탈 클로라이드는 바운드 클로라이드, 구속된 클로라이드와 합으로 표현됩니다. 그걸 이퀘이션을 가지고 쭉 풀어주면 아래 보시는 것 같은 구속도를 알아야 되고 확산계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퀘이션 자체는 뭐 단순하고요. 우리는 이제 보통은 우리 설계에서는 1차원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지금은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균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원 적어도 해석을 해야 돼서 제가 이렇게 3차원 포뮬레이션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초기 조건은 보통 콘크리트 내부에는 일정하게 농도가 이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배합을 하면 골재에도 염화이온이 있을 수 있고 물속에도 있죠. 수돗물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 값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경계 조건은 저게 이제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 외부의 CS라는 것은 외부의 농도입니다. 그리고 CA가 외부의 농도고 CS가 이제 표면의 값인데 이 두 개의 차이만큼 플럭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표면에서 침투하는 플럭스가 발생한다. 이런 이제 경계 조건을 쓰게 되면 그때 이제 저 앞에 베타 C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하나의 전달 계수 상수입니다. 저걸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 베타 C의 우리 그 해석을 좀 해보면 베타 C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적당한 값으로 보통 가정합니다. 저렇게 하면 결국에는 저 CS가 CA와 같아지게 됩니다. 해석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외부 농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경계 조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균열폭. 유효균열폭이 0이 되면 더 이상 침투를 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균열부를 쭉 모델링을 메쉬를 만들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유효균열폭이 변화하는 것을 포뮬레이션을 할 거고 그러면 유효균열폭이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되는 순간 그쪽은 더 이상 염화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균열의 치유 영향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겠다는 것이고 요거는 단순히 그 균열폭뿐만이 아니라 깊이에 따라서도 깊이별로 균열폭이 좀 정의가 돼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수학 수치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해석은 보시는 과정 통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일반적인 해석과 다른 부분은 이 셀프 힐링 부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모델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셀프 힐링의 효과는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우리가 노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문헌에 있는 염화물 침투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드 슈터라는 독일 교수님이신데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 결과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균열부가 되겠죠. 균열 약간 노치를 주고 염화물 침투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균열부 쪽에 조금 더 침투가 많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해석을 한 것이 제 오른쪽 그림인데 이제 균열을 중심으로 해서 하프 모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균열부입니다. 여기 약간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균열 깊이를 표현하고요. 균열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침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도 요 정도 50mm군요. 50mm까지만 수조가 던치되어 있는 거라서 그렇게 모사를 했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유사한 형태, 요 왼쪽 그림과 같이 유사한 형태로 침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비교한 건데 뭐 아주 딱 맞지는 않습니다. 실험체 그 논문에 있는 것과 동일한 어떤 파라미터를 가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교적 그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힐링을 고려했을 때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여기는 이제 이 저 데이터에 대해서 힐링 그 파라미터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가 얻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 실험을 좀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빔 시험체고 노치를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앵커를 설치해가지고 약간 밴딩을 줘서 균열 폭이 생기도록 이렇게 만든 상태고요. 균열 노치 위쪽에다가 이렇게 수조를 설치를 해가지고 염화물이 침투하도록 이렇게 시험을 하는 시험체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65일 정도 수조를 놓고 나중에 이렇게 쪼개가지고 염화물의 침투 깊이를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그림에서 이게 놓치고 균열이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이 부분은 균열을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변한 부분이 염화물이 침투한 깊이가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질산인 용액을 분무를 하면 색깔 변화가 생깁니다. 농도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색깔이 약간 하얀색으로 바뀌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깊이를 측정을 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의 침투 깊이를 보이다. 그래서 이제 해석 결과랑 비교를 좀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해석을 이 노치가 있어서 약간 좀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조를 설치한 위치는 딱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수조에서 물 새지 말라고 실리콘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부분이면서 실링된 쪽 이쪽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하고 경계 조건들을 쭉 정의를 하고 균열 깊이를 표현을 해서 여기까지가 최초기 균열 깊이가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침투가 되도록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이 크랙 힐링이 안 된, 고려하지 않는 해석 결과고, 아래쪽이 이제 힐링을 고려한 해석 결과가 되겠는데, 확연히 균열 깊이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균열 깊이가 이렇게 유지되는데 균열 깊이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침투 깊이가 요거는 아래쪽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치유가 고려된 경우는 아래쪽은 초기만 들어가고 이후에 침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요. 요거는 이제 습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위쪽 부분에 공기 중에 노출된 부분에서는 물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침투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습도 분포를 보이게 되고, 이 습도가 이렇게 달라지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 이 습도가 낮은 쪽은 염화물이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모델링에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채도 모델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서 그 부분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데, 네, 저희 포뮬레이션 안에서는 물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러다 보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쪽 부분에서 영화 침투가 거의 없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자기치유 재료 자체가 아주 성능이 높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비슷한 그런 프로파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기치유를 고려했을 때 조금 감소가 영화 침투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이 해석을 통해서 모델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 하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전체 철근 부식 프로세스를 수치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고 하면 균열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로컬하게 발생하는 철근 부식을 예측하는데 이제 이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표면 코팅을 적용한 전기 용동 확산 실험을 새롭게 제안을 해서 이걸 적용해 보니까 자기 치유에 의한 내구성 회복 정도를 평가하는데 좀 더 유용하고 좀 더 오차를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인계균열폭이라는 개념을, 인계균열폭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된다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수학적 모델을 구성할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앞서 보여드린 균열부를 통해서 영화물이 침투하는 속도를 예측하는 데 좀 더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